베니스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가 아쉽게도 수상에 실패했지만 개봉도 하기 전에 제작비를 모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난해하지만 몇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사실은 영화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불편함과 마주하려고 돈을 주고 극장에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의 개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와 심리 분석자이자 철학자인 락강의 욕망의 개념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2009년작 박쥐는 뱀파이어 신부와 억압된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의 치명적인 사랑과 파멸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파격적인 내용과 잔혹한 묘사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영화 박쥐는 기적적인 생還후 뱀파이어가 된 신부 상현과 그와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친구의 아내 태주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신실한 카톨릭 신부인 상현은 아프리카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비밀 실험에 자원했다가 수혈 부작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면서 뱀파이어가 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죠. 그는 살기 위해 사람의 피를 탐하게 되고 한때 존경받던 신부의 삶과 짐승 같은 욕망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한편 상현의 어린 시절 친구 강우의 아내 태주는 유약한 남편과 그를 억압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며 짓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주는 상현을 통해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며 그와 금지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상현과 태주는 서로의 존재에 강렬하게 이끌리며 점점 더 깊은 욕망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둘은 태주를 억압하는 강우를 함께 살해하고 태주마저 상현의 피를 마시고 뱀파이어가 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뱀파이어가 된 태주는 잔혹한 본능에 충실하며 광기를 드러내고 상현은 태주를 통제하려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신부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죠. 결국 이들의 치명적인 사랑과 욕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쥐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불편한 영화로 각인되었습니다.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들 사이에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렸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탐미적인 연출과 인간 내면의 욕망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작품을 어느 우중충한 날 오전에 봤는데 하루 종일 정체불명의 찝찝함이 계속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뭔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라고 투덜거렸죠. 그런데 영화가 관객이 극장을 떠난 후에도 이렇게 관객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닌다는 그것 자체가 이 작품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박쥐가 그랬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 그랬습니다. 물론 곡성의 후유증이 조금 더 오래갔죠. 영화 박쥐는 뱀파이어라는 설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욕망, 도덕적 타락, 죄의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괴물이 된 성자의 비극적 이야기라는 해석처럼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었죠. 또한 송강호 배우와 김옥빈 배우는 복잡한 인물의 내면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옥빈 배우는 억압된 삶에서 점차 광기에 물들어가는 태주 역을 소름 돋게 연기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죠. 박찬욱 감독이 김옥빈 배우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태 뱀파이어 상이라고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죠. 정신분석가 락강은 인간의 무의식, 욕망, 주체 형성,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던
심리 분석가이자 철학자입니다. 박쥐를 락항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의 핵심 개념들, 즉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주체가 되고 왜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상계, 환상 속의 나와 타인의 시선. 락강은 인간이 나라는 주체를 형성하는데 첫 단계로 거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무렵의 유아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을 하나의 통일된 주체로 인식하는 순간을 말하죠. 이때 아이는 분열된 신체와는 달리 거울 속에서 통일되고 완벽한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투영된 이상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려는 심리적 영역을 상상계라고 합니다. 이 인식은 엄밀히 말해 진정한 나가 아니라 이상화된 나에 대한 환상이자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계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제시하는 완벽한 이미지에 자신을 투영하려 하고 그 이미지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다. 질투, 경쟁, 나르시즘, 그리고 타자와의 동일시는 모두 상상계에서 비롯되죠. 상징계, 언어와 법의 질서, 그리고 결핍. 상상계 단계를 거쳐 인간은 상징계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언어, 법, 사회적 규범, 도덕, 문화,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금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상징계에 편입됩니다. 언어는 우리에게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욕망을 상징화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락항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조차 언어의 규칙처럼 작동한다는 뜻이죠. 언어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표현하려는 순간 우리는 근원적 결핍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결핍이 우리에게 끝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단순한 친아버지나 남성을 넘어 사회의 법과 도덕, 금기, 그리고 언어를 총칭하는 대타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대타자의 규율에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주체가 되지만 동시에 원초적인 쾌락, 즉 주이상스를 포기하고 이 결핍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결핍을 통해 형성되며 대타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계, 언어 바깥의 충격과 과도한 쾌락, 주이상스. 마지막으로 락강은 상상계와 상징계가 모두 실패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미지로도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을 실제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즉 트라우마, 죽음, 고통, 불안, 근원적인 공백, 그리고 상징계의 규율을 넘어서는 과도한 쾌락, 즉 주이상스의 영역이죠. 실제계는 상징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실제계의 발현입니다. 실제계는 언제나 상징계를 교란하고 상상계를 파괴하며 주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특히 주이상스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충만감으로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나타나며 상징계의 금기를 위반할 때 경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상상계의 환상과 상징계의 규범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실제계라는 근원적인 결핍과 공백 앞에서 자신의 불안정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박쥐의 주인공 상현과 태주는 모두 락항이 말하는
결핍된 주체이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욕망은 끊임없이 상징계의 금기를 위반하며 결국 실제계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락강은 욕망이란 욕구에서 요구를 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배고픔과 같은 욕구는 음식을 요구함으로써 채워줄 수 있는 욕구지만 인간에게는 그 어떤 요구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존재하고 이를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이라는 욕구는 그 어떤 요구로도 채워줄 수 없기에 욕망이 되는 것이고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상현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대타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병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숭고한 욕망, 즉 성인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징계가 칭송하는 이상적인 주체의 모습이죠. 그러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임상 실험에 자원해 의도치 않게 뱀파이어가 됩니다. 뱀파이어가 된 상현은 더 이상 금욕적인 신부가 될 수 없죠. 금기시되던 피에 대한 욕망은 상징계의 모든 규율을 파괴하고 그를 기존의 나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결핍된 것을 피와 태주에게서 찾으려 하죠. 태주를 향한 상현의 욕망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태주가 살인을 욕망하자 상현은 죄책감 속에서도 그 욕망을 들어주며 그녀의 이상적인 타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는 뱀파이어로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동시에 태주의 욕망에 자신을 종속시키며 스스로의 주체성도 잃어갑니다. 이는 상상계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통해 나를 찾으려는 행위의 파괴적인 변형이라 볼 수 있죠. 태주는 상현과 달리 처음부터 상징계에 의해 철저히 억압된 주체입니다. 그녀는 강우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상징계, 즉 숨막히는 가정이라는 대타자의 질서 속에 갇혀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남편 강우의 유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구박은 그녀의 욕망을 근원적으로 억압하고 깊은 결핍을 만들었죠. 그녀의 행동들은 그 억압된 욕망의 절규처럼 보입니다. 뱀파이어가 된 상현은 태주에게 대타자의 규율을 깨뜨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태주는 상현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주의상스를 분출하죠. 피와 섹스 그리고 살인이라는 금기된 행위들은 모두 상징계의 쾌락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쾌락, 즉 주의상스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살인을 저지른 후 경험하는 희열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욕망, 즉 대타자가 금지했던 바로 그 쾌락, 주의상스를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태주는 억압적인 상징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녀에게 뱀파이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변신이 아니라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상징계를 부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주의상스에 충실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현이 그녀의 살인을 막아서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을 제지당하고 이는 결국 상현마저 제거하려는 지독한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박지에서 뱀파이어라는 존재 자체는 락강의 실제계가 상징계 속으로 침입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상징계의 인간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락강은 실제계는 어떤 식으로도 표상되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나 그 어떤 기호로도 구체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파이어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인간의 채워질 수 없는 욕망, 즉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표상되어질 수 없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존재해서는 안 될, 아니 존재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죠. 따라서 뱀파이어는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자입니다. 뱀파이어는 상징계의 절대적 권력, 즉 팔루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노골적인 모욕입니다. 팔루스는 남성 성기의 상징적 표현으로 락강은 팔루스를 상징적 질서의 중심 기표로 보았죠.
영화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뱀파이어가 된 상현을 따르는 광신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상현이 또 다른 강력한 상징계의 존재, 신념으로 따라야 할 절대의 진리, 즉 팔루스가 된 것입니다. 상현은 자신이 결코 팔루스가 아니며 오히려 팔루스를 모욕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따르던 광신도 여성을 욕보이려다 들키자 성기를 노출한 채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하죠. 상현은 그렇게 팔루스에 대한 노골적인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팔루스가 되는 것을 강렬하게 거부하죠. 상현이 뱀파이어가 된 것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그에게는 실제계적 외상인 것입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상징화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피를 향한 그의 원초적 욕망은 상징계의 금욕이라는 규율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뱀파이어로서 경험하는 피의 쾌락, 금지된 성적 쾌락은 락강이 말하는 주이상스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상징계가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도한 충만감을 의미하죠. 상현과 태주는 이 주이상스를 통해 상징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만 실제계의 강렬한 힘은 결국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어갑니다. 뱀파이어가 된 이후의 폭력과 살인은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렬한 주이상스의 향연입니다. 특히 욕망으로 몸부림치는 상현과 태주가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장면은 주이상스의 극치로 다가옵니다. 박쥐의 결말은 상현과 태주의 욕망이 결국 실제계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파멸하는지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인간 욕망의 본질과 상징계의 한계를 락강적으로 증명하는 멋진 장면이죠. 상현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고 태주의 복주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상징계의 질서, 즉 대타자의 법과 윤리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그들 위로 떠오르는 핏빛 태양은 실제계가 곧 그들을 덮칠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승리나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타자의 규율, 즉 경찰의 추격과 실제계의 근원적 힘, 즉 태양이 상징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서 그들의 격렬한 주이상스가 결국 좌절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뱀파이어가 되어 표상될 수 없는 것을 표상하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 몸부림치며 실제계, 즉 모든 규칙과 제약에서 벗어나 오로지 욕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기를 열망했던 두 사람은 실제계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락강에게 실제계는 극복되거나 상징화될 수 없는 영역이며 무한한 주이상스의 추구는 결국 주체를 파괴하는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주이상스를 추구합니다. 뱀파이어가 우리에게 그토록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뱀파이어야말로 인간이 실제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락강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박쥐는 이 질문을 영화적 언어로 풀어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국 이 결핍된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상현은 신부의 모습을 통해 이 결핍을 감추려 했고 태주는 가족이라는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실제계의 근원적인 힘, 즉 죽음 앞에서 모든 욕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을 살아있는 영상으로 보여준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단순한 뱀파이어 영화를 넘어 우리 존재의 시면에 던지는 가장 치열한 락강적인 질문이자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까지 내면서 불편함을 느끼려고 영화관에 가는가? 그것은 아마도 실제계를 향한 끝없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 그렇게 실제계가 존재함을, 적어도 그 가능성이 존재함을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박쥐와 같은 영화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징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감춰진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상징계에서 금지된 모든 욕망을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영화가 만들어내는 불편한 시간이 사실 우리의 억압당한 욕망이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